야, 할망구 장사 이따위로 할 거야. 이 가게 그냥 확 엎어버릴까. 거친 목소리가 산기슭의 평화로운 오후를 칼날처럼 갈라놓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문짝이 떨어져 나갈 듯한 기세로 식당 문을 열어 젖힌 거구의 사내였다. 그의 뒤로는 불량해 보이는 무리가 도미노처럼 줄줄이 따라 들어오며 좁은 식당 안을 순식간에 위협적인 기운으로 가득 채웠다. 개천절, 공휴일, 등산객들로 붐비던 산마루 식당의 정겨운 분위기는 그들의 등장과 함께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고소한 파전 기름 냄새가 감돌던 공간은 이제 저급한 담배 냄새와 불쾌한 위압감으로 오염되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모두 하던 얘기를 멈추고 불안한 눈빛으로 불청객들을 쳐다보았다. 식당 구석.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강유라 역시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등산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홀로 산행을 마친 뒤늦은 점심을 즐기던 참이었다. 산채 비빔밥의 고소한 참기름, 향과 아삭한 나물들의 식감을 음미하던 그녀의 평화는 그렇게 무참히 깨졌다. 그녀의 눈이 침입자들을 향했다. 총 5명. 선두에 선 남자는 딱 봐도 우두머리였다. 험상궂은 얼굴의 목덜미에는 조잡한 용문신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굵은 금목걸이가 번쩍였다. 그는 식당 주인인 박 할아버지를 경멸적인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영감님,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어.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지켜야 할 룰이 있다고 했지. 박 할아버지는 주름진 얼굴에 곤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마른 입술을 달싹였다. 황 사장, 오늘은 공휴일이라 손님들도 많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안 되겠나? 그의 목소리는 나이 탓인지 혹은 두려움 탓인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서 아내인 김 할머니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두머리. 황철이라 불린 사내는 코웃음을 쳤다. 나중에 영감탱이가 장사를 아주 쉽게 하려고 하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 황철이가 뒤를 봐주니까. 당신네 같은 허름한 가게도 장사를 하는 거라고. 안 그래. 그는 과시하듯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지만 겁에 질린 손님들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황철의 부하 중 한 명이 빈 테이블을 발로 툭 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블이 보기 싫게 긁히는 소리가 났다. 김 할머니가 작게 비명을 질렀다. 그 모습에 만족한 듯 부하는 희죽거리며 말했다. 형님, 이 집 영감님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봅니다. 오늘 아주 확실하게 알려드려야겠는데요. 강유라는 그들의 행태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저들은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었다.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부류. 그녀의 군 생활 동안 수없이 봐왔던 제압 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이곳은 전장이 아니었고 자신은 군인이 아닌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이었다. 황철은 박 할아버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영감, 오늘 수금하는 날이야. 지난달 것까지 합해서 200 깔끔하게 내놓으면 조용히 가고 아니면 이 가게 오늘부로 문 닫는 줄 알아. 그의 협박에 박 할아버지는 몸을 휘청였지만 간신히 버티고 섰다. 황 사장,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겠나. 제발 좀 봐주게. 봐달라고 황철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는 것처럼 과장되게 웃기 시작했다. 영감, 지금 나랑 농담하자는 거야. 이봐, 너희들. 이 영감님이 정신을 못 차리시니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저기 주방부터 한번 구경해 볼까. 그와 무리들은 주방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강유라의 테이블 옆을 지나던 부하 한 명이 그녀를 발견했다. 그는 유라의 말끔한 외모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어이쿠, 이런 곳에 예쁜 아가씨가 혼자 있었네. 오빠들이랑 같이 놀까? 그는 느끼한 목소리로 추파를 던지며 유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다. 유라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봤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 부하 직원은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마치 날카로운 칼끝이 목에 닿은 듯한 서늘함.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뭐야. 저 계집의 눈빛 봐라. 황철은 부하가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야, 김밥 뭐하고 있어? 계집애 하나한테 쫄았냐? 그는 유라 쪽으로 다가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가녀린 몸매, 평범한 옷차림. 그는 곧바로 그녀를 자신들이 흔히 상대하던 약한 여자 중 하나로 판단했다. 아가씨, 여긴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밥값은 내가 내줄 테니 어서 꺼져. 강유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황철을 지나쳐 떨고 있는 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놀라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험악한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차분하고 다정했다. 김 할머니는 겁에 질린 와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아가씨, 어서 피해요.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야.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자신들의 안위보다 젊은 여자의 안전을 먼저 걱정하는 선량한 마음씨였다. 유라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혔다.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기 글렀다. 황철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노인에게 다가간 유라의 행동에 심기가 뒤틀렸다. 야,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려. 귀가 먹었어. 그가 소리치며 유라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라는 몸을 살짝 비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간결한 움직임이라 황철은 자신이 헛손질을 했다는 사실조차 바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손을 뻗었다. 이번에도 유라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손을 흘려보냈다.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한 회피 동작이었다. 이제 황철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도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단순히 운 좋게 피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움직임에 목적과 정확성이 담겨 있었다. 인연이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지. 분노로 얼굴이 벌개진 황철이 주먹을 휘둘렀다. 등산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유라는 놀라운 침착함으로 대응했다. 그녀는 황철의 주먹이 날아오는 궤도를 읽고 몸을 낮췄다. 동시에 그의 옆구리로 파고들어 손바닥으로 복부를 가볍게 밀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1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황철의 거구가 균형을 잃고 뒤로 서너 걸음 비틀거리다 넘어졌다. 그는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고통은 없었지만 충격과 굴욕감에 얼굴을 붉혔다. 식당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강유라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황철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들릴 만큼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폭력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휘두르는 게 아니야. 그건 당신들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증명할 뿐이지. 지금 사과하고 조용히 떠난다면 더 이상의 문제는 만들지 않겠어. 그녀의 말은 선언과도 같았다.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황철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눈에 실핏줄이 터질 듯 벌개진 채로 고함을 질렀다. 뭐 저 미친년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전부 다 들어 전현을 아주 작사를 내버려. 그의 명령에 정신을 차린 부하. 4명이 일제히 강유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상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식당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몰렸고 박 할아버지 부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저렇게 가녀린 아가씨가 어떻게 건장한 남자넷을 상대한단 말인가. 그들의 눈에는 유라의 미래가 이미 끔찍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의 눈에는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치 혹독한 동계 훈련 중 마주하는 눈보라처럼 그녀는 달려드는 4명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의 성난 얼굴, 어설픈 주먹질, 불안정한 하체.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수만 번의 실전 훈련과 대테러 작전을 통해 단련된 감각이었다.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아까 그녀에게 추근대던 김밥이었다. 그는 원한이라도 갚으려는 듯 주먹을 크게 휘둘렀다. 유라는 상체를 살짝 숙여 그의 주먹을 피하고 그의 팔 아래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팔꿈치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비명과 함께 그의 팔이 힘없이 꺾였다. 유라는 그를 그대로 붙잡아 다른 부하에게 던져버렸다. 2명의 부하가 서로 부딪히며 우스꽝스럽게 넘어졌다. 그 틈을 타 3번째 부하가 유라의 뒤를 노리고 발길질을 날렸다. 유라는 마치 등 뒤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몸을 돌려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리를 비틀어 버렸다. 그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바닥을 뒹굴었다. 마지막 남은 1명은 동료들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멈칫했다. 바로 그 망설임이 그의 패인이었다. 유라는 그에게 한 걸음에 다가가 손날로 목 옆의 경동맥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황철뿐이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부하들이, 나름 동네에서 주먹 좀 쓴다고 알려진 녀석들이 여자 하나에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다. 공포가 그의 분노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너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유라를 만만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다. 유라는 쓰러진 이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천천히 황철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식당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황철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나는 네가 상관할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너는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했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내 휴일을 망쳤으며 무엇보다 국가의 존엄을 기리는 날에 쓰레기 같은 짓을 벌였다. 그녀의 말에 담긴 국가라는 단어에 황철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저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지만 그는 곧이어 펼쳐질 상황이 자신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강유라의 인내심은 이미 바닥나 있었고 그녀는 이제 대화가 아닌 처리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황철은 최후의 발악으로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접이식 나이프였다. 번쩍이는 칼날이 식당의 조명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었다. 오지마, 더 다가오면 찔러버릴 거야. 그는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외쳤다. 하지만 그 모습은 유라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못했다. 오히려 한심하다는 생각만 들게 할 뿐이었다. 유라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리석군.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몸이 사라지듯 움직였다. 황철이 눈을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 유라는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칼을 쥔 손목을 꺾었다. 손목 관절이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리고 나이프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크아악 황철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유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황철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 금이 갔다. 거구의 황철이 작은 여성에게 종이 인형처럼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유라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네가 상대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야. 바로 법이다. 그녀는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단축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통신 보안. 강유라 소령이다. 현재 민간 식당에서 무장폭력 사태 발생. 대상자 전원 제압 완료. 즉시 군사경찰 출동을 요청한다. 위치는 현 좌표 전송. 소령. 군사경찰.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박 할아버지 부부와 손님들에게는 생소했지만 황철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군인 그것도 소령 여자 말도 안 돼. 그는 필사적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목을 조여 오는 유라의 서늘한 눈빛이 그것이 모두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유라는 황철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배낭을 챙겼다. 그녀는 계산대로 다가가 박 할아버지에게 지폐 몇 장을 건넸다. 할아버지,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이 부순 기물값은 제가 나중에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을 내저었다. 아, 아닐세. 아가씨가, 아니, 군인 양반이 우리를 구해줬는데 무슨 소리인가. 돈은 받을 수 없네. 하지만 유라는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무 걱정 마십시오. 그녀가 식당을 떠나려고 할 때였다.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군용 차량이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들이 신속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식당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의 등장은 동네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겼다. 군사경찰을 이끌고 온 한 상사가 유라를 발견하고는 곧장 그녀에게 다가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했다. 충성 상사 김진수. 명령에 따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경례와 호칭은 강유라가 조금 전 전화 통화에서 밝힌 자신의 신분이 진짜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다.
강유라의 신분을 증명하는 김진수 상사의 우렁찬 경례는 식당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비현실감마저 깨부수는 망치 소리와 같았다. 방금 전까지 공포와 경악으로 넋을 잃고 있던 손님들은 이제야말로 눈앞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저 가녀린 여성은 정말로 군대의 고위 장교였다. 그것도 평범한 장교가 아닌 무장한 군사경찰을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인물이었다. 군사경찰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기계처럼 움직였다. 2명은 입구를 봉쇄하고 다른 2명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던 황철의 부하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손에는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들려 있었고 반항하려는 기색만 보여도 즉시 관절을 꺾어버릴 기세였다. 황철의 무리들은 아까 강유라에게 당했던 공포가 채가시기도 전에 더욱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힘 앞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황철은 부서진 손목을 부여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이 모든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다. 그는 동네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군인들이 들이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군사경찰.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 마주칠까 말까 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일반 범죄자가 아닌 군 관련 범죄를 다루는 특수집단이었다. 일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의 어리석은 두뇌가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김진수 상사는 강유라의 대답을 기다리며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그의 눈빛에는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유라는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상사. 수고 많다. 현장 상황은 보고한 대로다. 민간인 피해는 없지만 기물 파손이 상당하다. 대상자들은 총 5. 주동자는 저기 저 남자다. 그녀의 손가락이 황철을 가리켰다. 군사경찰 2명이 즉시 황철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뒤로 꺾었다. 으악, 이거나 너희들 뭔데, 이래 내가 누군 줄 알고. 황철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발악했지만 군사경찰들은 그의 말을 완전히 무시했다. 한 명이 그의 귓가에 낳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부터 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묻는 말엔 사실대로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내 상대는 이제 우리가 아니라 군 검찰이니까. 군 검찰이라는 단어가 황철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군사재판은 일반 재판보다 훨씬 엄격하고 무겁다는 사실을 어깨너머로 들어 알고 있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는 현역 군 장교. 그것도 특수부대 소령을 상대로 무기를 들고 위협했다. 죄목 자체가 차원이 달랐다. 김 상사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대상자들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적용 혐의는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군형법 제58조 군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이다. 현장 증거물, 적이 떨어진 나이프까지 전부 확보하고 목격자 진술도 받아. 그의 지시는 명료하고 신속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일사불란함이었다. 몇몇 군사경찰은 겁에 질린 식당 손님들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군인들의 위압적인 모습에 겁을 먹었던 손님들도 그들의 침착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아까의 상황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은 모두 한결같았다. 저기 저 여자분이 정말 대단했어요. 저 깡패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이분이 조용히 말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여자라고 무시하고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쓰러뜨렸어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한 젊은 등산객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또 다른 중년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맞아요. 특히 저 우두머리 같은 남자가 칼을 꺼냈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군인 아가씨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순식간에 칼을 뺏고 제 앞에 버렸어요. 무섭다기보다는 뭐랄까 든든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진술 속에서 강유라는 이미 현실의 인물이 아닌 전설 속 영웅처럼 묘사되고 있었다. 박 할아버지와 김 할머니 역시 군사경찰에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유라가 자신들을 어떻게 구해줬는지 설명했다. 김 할머니는 유라가 자신을 안심시키며 건넸던 다정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연신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강유라는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한 걸음 물러나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김 상사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건 처리는 규정대로 진행하되 두 가지는 특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 첫째, 저기 저 식당 주인 어르신 두 분이 어떤 형태로든 보복 위협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줘. 김 상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염려 마십시오. 소령님, 저놈들 조직까지 전부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겠습니다. 관할 경찰서와 공조해서 철저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유라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둘째, 유라가 말을 이었다. 오늘 일로 인해 민간인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 목격자 조사는 최대한 정중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언론 노출은 막아주길 바란다. 그녀는 개인의 영웅담보다는 군 전체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김 상사는 유라의 깊은 생각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더욱 정중하게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령님, 사실 저희가 이 근방에서 다른 훈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령부 직통 라인으로 소령님의 긴급 호출이 뜨는 순간 모든 훈련을 중단하고 달려왔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는 없으십니까? 소령님께서 직접 호출하실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의 말 속에는 단순한 상급자에 대한 예우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에 대한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강유라 소령. 그녀의 이름은 군 내부, 특히 특수전사령부 내에서는 전설과도 같았다. 최연소 707 특임대 팀장. UDT 훈련 전 과정 수료. 수많은 해외 비밀 작전 성공. 그녀의 이력은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그런 그녀가 직접 군사경찰을 호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대한 사건이었다. 유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른 문제는 없다. 단순한 불량배, 소탕 작전이었다고 생각하지. 다만 내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민간인들 앞에서 불필요한 폭력을 더 사용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 안에는 굳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개인적인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황철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군용 차량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차에 타기 직전 마지막으로 강유라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아닌
원초적인 공포와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오늘 자신들이 건드린 존재가 어떤 차원의 인간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달은 것이다. 강유라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김 상사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조용히 식당을 빠져나왔다. 떠나는 그녀의 등 뒤로 박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외쳤다. 저기 군인 양반 이름이라도 알려주고 가야지. 유라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냥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 중 한 명이라고만 알아주십시오.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미련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식당 안의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진 문 쪽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식당에는 파괴된 기물들과 어지러운 흔적들만 남았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인상이 새겨졌다. 김 상사는 부하들의 현장 정리를 지휘하며 혀를 찼다. 역시 강소령님은 변한 게 없으시군. 괴물 같은 실력에 철두철미한 일처리까지.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접시 조각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귀한 휴일까지 망치셨으니 저놈들은 각오해야 할 거야. 군 검찰에 넘어가면 뼈도 못 추릴 테니. 모든 조사가 끝나고 군사경찰들도 철수했다. 식당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사건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거대한 충격 이후에 찾아온 경외감이 섞인 무거운 침묵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유라가 계산대에 놓고 간 낡은 군인 신분증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증명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식당에서 마주했던 서늘하고 강인한 눈빛 그대로였다. 소령 강유라.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그리고는 아내와 함께 그녀가 호련히 나타나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창가 자리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에게 강유라는 단순한 군인이 아닌 하늘이 내려준 수호신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새벽, 강유라는 익숙한 기상나팔 소리 대신 도시의 소음 속에서 눈을 떴다. 군부대 막사가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창문 너머로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하는 회색빛 하늘이 보였다. 어제의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이부자리를 정리했다. 그녀의 공간은 그녀 자신을 닮아 있었다.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이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 벽에는 각종 군사 전문 서적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체력 단련을 위한 간단한 기구들이 놓여 있었다. 이곳은 그녀에게 휴식의 공간이자 다음 임무를 위한 대기 장소였다. 평범한 20대 여성의 방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다. 찬물로 샤워를 마친 그녀는 어제 입었던 등산복을 세탁기에 넣었다. 흙먼지와 땀, 그리고 희미한 피 냄새가 섞인 옷이었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커피를 내렸다. 진한 원두의 향이 방 안에 퍼지자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어제의 일을 복기했다. 자신의 대응은 과연 최선이었을까? 민간인들 앞에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은 아닐까? 더 조용히 해결할 방법은 없었을까?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돌아갔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노부부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순간 개입은 불가피했다. 그리고 한 번 개입한 이상 문제의 뿌리까지 확실하게 제거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녀가 군에서 배운 생존 방식이자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같은 시각, 황철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유치장 철창이 아닌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 앉아 있었다. 군사경찰대 부속 조사실, 차가운 금속 책상을 사이에 두고 그의 앞에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의 군 검찰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한숨도 자지 못했다. 수사관은 황철의 앞에 서류 몇 장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황철 씨, 밤새 생각해봤나 당신이 어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의 목소리는 기계음처럼 건조했다. 황철은 마른 입술을 핥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냥 술김에 벌인 사소한 시비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아가씨가, 아니 그 군인이 먼저. 닥쳐. 수사관의 한마디에 황철의 변명은 그대로 끊겼다. 수사관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사소한 시비 좋아. 내가 저지른 사소한 일들의 목록을 한번 읊어주지. 첫째,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 둘째, 노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 셋째, 민간인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의 흉기 사용. 여기까지는 일반 경찰서에서도 많이 다루는 죄목이지. 수사관은 잠시 말을 끊고 황철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 눈빛에 황철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넷째, 군형법 제58조. 군인에 대한 특수 협박 및 폭행 미수. 다섯째, 군용물, 군인 신분증에 대한 위협 행위. 여섯째, 가장 중요한 건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 임무 수행 요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행위. 마지막 죄목을 듣는 순간 황철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국가안보 특수 임무 수행 요원. 그는 자신이 상대한 여자가 보통 군인이 아니라는 것은 짐작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 그냥 식당에서 여자 한 명이랑 시비가 붙었을 뿐입니다. 수사관은 비웃음을 흘렸다. 여자 한 명, 황철 씨. 당신이 어제 칼을 들고 덤벼든 상대가 누군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 소속 현역 작전팀장 강유라 소령이다. UDT와 해병대, 수색대 훈련까지 모두 수료한,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성한 최고의 인간 병기 중 한 명이라고. 그런 임무를 대낮에, 그것도 개천절에 공격했다.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야. 국가에 대한 테러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중범죄다. 황철은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707 특임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그 이름의 무게를 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국가 최정예의 대테러 부대. 그는 그런 부대의 팀장을 상대로 계집애라며 멱살을 잡고 칼까지 휘둘렀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비현실적인 움직임, 서늘한 눈빛, 군사 경찰을 직접 호출하던 권위까지. 수사관은 확인 사살을 하듯 말을 이었다. 강 소령님의 보고서 한 장 때문에 현재 경찰과 공조하여 당신의 뒤에 있는 조직 전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불법 도박장 운영, 사채업, 유흥업소 이권 개입까지. 아마 이번 기회에 뿌리째 뽑히게 될 거다. 넌 그냥 양아치가 아니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수장을 끌어내릴 미끼가 된 셈이지. 축하한다. 절망. 황철의 온몸을 지배하는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한낱 여자라고, 가녀려 보인다고 무시하고 얕봤던 자신의 편견이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부서진 손목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신음했다. 한편 강유라는 막 세탁이 끝난 등산복을 건조대에 널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박중령님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현 직속 상관인 특전사령부 작전처장 박성진 중령이었다. 유라는 자세를 바로 하고 전화를 받았다. 충성, 강유라 소령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박중령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소령, 휴일인데 미안하군. 몸은 좀 어떤가? 별일 없고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유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네, 중령님, 괜찮습니다. 휴식 잘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오늘 아침 군사경찰대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한 장 받았는데 말이야. 강소령이 어제 오후에 상기슭 식당에서 불량배 5명을 혼자서 제압하고 군사경찰에 인계했다는 내용이더군. 심지어 칼을 든 놈도 있었다고. 휴가 중에도 심심할 틈이 없나 보지. 그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숨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불필요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라가 사과했다. 아니, 사과할 일은 아니지. 오히려 칭찬할 일이다. 민간인을 보호한 군인의 당연한 행동이었어. 다만 자네의 신분이 신분인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줬으면 한다는 뜻이다. 자네 몸은 자네 개인의 것이 아니잖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보고서는 내가 잘 처리해 둘 테니 걱정 말고. 그나저나 자네가 소탕한 그놈들. 파보니까 뒤에 꽤 큰 조직이 엮여 있더군. 이번 기회에 경찰이랑 손잡고 대청소를 한번 할 모양이야. 자네가 휴가 중에 큰일 하나 한 셈이다. 박중령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묻어났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다. 아무튼 푹 쉬도록 가자미에. 다음 주에 미 델타포스랑 중요한 연합훈련이 잡혀 있으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한다.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를 끄는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세계는 이렇게 돌아갔다. 사소한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부대와 국가에 영향을 미쳤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였다. 그날 오후 박 할아버지의 산마루 식당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복 차림의 육군 상사였다. 그는 군사경찰이 아닌 지역 군부대 소속의 민원 담당관이었다. 그는 어리둥절해하는 노부부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박 선생님, 김 여사님, 어제 일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했다. 강유라 소령님의 개인적인 부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발생한 모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부대 차원에서 전액 보상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제 개인 연락처와 법무실 직통 번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안에는 피해 보상 신청서와 함께 비상 연락망이 적힌 카드가 들어 있었다. 박 할아버지 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의 손을 맞잡았다. 아이고, 군인 양반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 필요 없는데 그 아가씨. 아니 소령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시오. 그분은 우리 부부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담당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소령님께서는 군인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장사하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차에 올라 떠났다. 노부부는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강유라가 오피스텔을 나선 지 이틀 후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낡은 등산복 대신 몸에 딱 맞는 검은색 특수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수수한 민낯은 위장 크림으로 덮였고 부드럽게 묶었던 머리카락은 전투 헬멧 아래로 깔끔하게 정돈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유라라는 개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알파팀 팀장 강유라 소령이었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부대 내 작전 브리핑실이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모의 훈련이 진행될 가상, 적진의 위성사진과 건물 내부의 3차원 투시도가 떠 있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브리핑실에는 그녀가 이끄는 알파팀 대원들 뿐만 아니라 연합훈련을 위해 파견된 미 델타포스 대원 몇몇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단상에선 박성진 중령이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특정 지점을 가리켰다. 이번 훈련의 목표는 명확하다. 적대 세력에게 점거된 5층짜리 폐공장에 억류된 VIP 인질 3명을 구출하고 적 지휘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적의 수는 최소 20명 이상. 모두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건물 곳곳에 부비 트랩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중령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브리핑실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극악의 난이도였다. 델타포스 팀장인 밀러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 있던 부팀장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건 거의 자살 임무 수준인데 저 메이저 캉이라는 지휘관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군. 박중령은 전반적인 상황 브리핑을 마친 후 강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강소령, 주공격을 담당할 알파팀 팀장으로서 이번 작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침투 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해보라. 그의 지목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유라에게 쏠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식당에서 보여주었던 평범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잘 훈련된 최상위 포식자처럼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스크린 앞에 서서 잠시 전체적인 상황도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정보를 분석하고 수많은 변수를 계산해냈다. 짧은 침묵 후 그녀의 입이 열렸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정문 및 옥상 동시 침투 계획은 성공 확률이 50% 미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브리핑실에 울려 퍼졌다. 몇몇 대원들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사령부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었다. 밀러 대위는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세웠다. 유라는 스크린의 건물 구조도를 확대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적들은 정문과 옥상을 가장 중요한 침투 예상 경로로 판단하고 화력을 집중 배치할 것입니다. 이곳으로 진입하는 것은 스스로 총알바디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두 팀이 동시에 교전을 시작할 경우 내부 구조가 복잡하여 아군 간의 오인 사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논리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저는 침투 경로의 전면적인 수정을 제안합니다. 총 3개의 팀으로 나누어 동시다발적이고 입체적인 침투를 시도해야 합니다. 미군 측 브라보 팀은 후방 203고지에서 저격 지원 및 적퇴로 차단을 담당해 주십시오. 그녀는 밀러 대위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는 유라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유라는 다시 스크린으로 눈을 돌렸다. 저희 707은 찰리 팀과 알파 팀으로 나눕니다. 찰리 팀은 건물 지하에 폐쇄된 배수관을 통해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1층으로 침투. 적의 후방을 교란하고 인질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알파 팀에게 전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공, 저희 알파 팀은 정면이 아닌 동쪽 외벽을 통해 진입하겠습니다. 그녀가 가리킨 곳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창문 하나 없는 밋밋한 콘크리트 벽이었다. 열화상 카메라 분석 결과 이쪽 벽 내부의 철근 구조가 다른 곳에 비해 약합니다. 소형 폭약을 이용해 최소한의 소음으로 진입로를 개척한 후 적의 허를 찌르는 기습 공격으로 3층과 4층의 주력 부대를 먼저 제압하겠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창의적이었다. 적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허를 찌르는 발상이었다. 전공법이 아닌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브리핑실에 있던 모든 대원들은 그녀의 전술 브리핑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왜 전설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었다. 밀러 대위는 옆에 있던 부침장에게 속삭였다. 정보 보고서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군. 저 여자는 체스판 전체를 읽고 있어. 단순히 말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설계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을 넘어선 경외심이 묻어 있었다. 박중령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브리핑이 끝난 후 강유라는 자신의 알파팀 대원들을 별도로 소집했다. 브리핑실의 딱딱한 분위기와는 달리 팀원들만 모인 장비실의 분위기는 조금 더 유연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상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이 가득했다. 그들은 강유라의 명령이라면 지옥이라도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최정예 대원들이었다. 유라는 각 팀원들의 장비를 직접 확인하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모든 대원의 이름과 특기, 심지어 개인적인 고민까지 꿰뚫고 있었다. 최하사, 이번 침투조는 자네가 선봉이다. 폭약 설치 시 조금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아 할 수 있겠나? 네, 소령님 맡겨만 주십시오. 최하사의 눈빛이 결의에 차 불타올랐다. 팀의 최고참인 최진석 상사가 유라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그는 유라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부터 함께한 그녀에게는 스승이자 형 같은 존재였다. 소령님, 휴가는 잘 보내셨습니까? 안색이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의 질문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유라가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가끔은 인간적인 걱정을 해주고 싶었다. 유라는 피식 하고 희미한 웃음을 보였다. 식당에서 보여준 그런 평범한 미소가 아닌 전우에게만 보여주는 옅은 미소였다. 아주 다채로운 휴가였네. 최 상사, 세상에는 교범대로 움직이지 않는 적들이 너무 많더군. 이제부턴 우리가 만든 교범대로 움직일 시간이지. 임무에나 집중하도록. 그녀의 대답에 최 상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이다.
그것이 팀원들과 그녀 사이에 쌓인 신뢰였다. 유라는 모든 준비를 마친 대원들을 한번 쭉 훑어보았다.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함께 넘나든 자신의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좋아. 전원. 장비 착용 완료. 지금부터 우리는 알파팀이다. 우리의 존재를 적에게 각인시켜주자. 밤 11시. 훈련 기지의 활주로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대한 C-130 수송기의 엔진 소음만이 세차게 울려 퍼졌다. 완전 무장을 마친 알파팀 대원들이 수송기 후미에 도열했다. 강유라는 가장 마지막으로 대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송기에 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익숙한 동작으로 전투 헬멧을 착용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전술 바이저가 그녀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이제 그녀의 눈빛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상기슭 식당에서 조용히 비빔밥을 먹던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익명의 그림자, 가장 치명적인 인간 병기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수송기의 램프도어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히기 시작했다. 작전 개시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C-130 수송기의 육중한 동체. 내부의 소음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알파팀 대원 중 누구 하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기계와 하나가 된 듯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유라는 헬멧 바이저 너머로 고도계를 확인했다. 목표 고도까지 앞으로 30초. 그녀는 팀 내부 통신망을 통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최종 장비 점검. 산소 공급기 정상 작동 확인. 이상, 무이상, 무짧고 간결한 보고가 이어졌다. 마침내 출격 신호를 알리는 붉은 등이 켜지고 수송기의 후미 램프가 거대한 입을 벌리듯 열렸다. 순간 영하 50도에 육박하는 칼날 같은 바람이 기내로 휘몰아쳤다. 하지만 완전 무장한 대원들은 히말라야의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점프 마스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준비 점프 마스터의 외침. 대원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켜 램프 끝으로 이동했다. 출격 5초 전사. 산 R 1 가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강유라를 선두로 한 알파팀 대원들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들은 한 마리의 새가 아니라 한 덩어리의 강철처럼 수직으로 낙하했다. 고고도 자유강화. H의 옐로우 점프였다. 지상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가장 위험하고 은밀한 침투 방식.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한 점의 먼지로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서로의 헬멧에 부착된 미세한 피하 식별 등만이 그들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줄 뿐이었다. 강유라는 낙하하는 동안에도 한 손에 든 소형 단말기를 통해 지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동시에 목표 건물 지하에서는 또 다른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유라의 계획에 따라 분리된 찰리팀이 폐쇄된 지하 배수관을 통해 이동하고 있었다. 악취가 진동하고 빛 한 점 없는 지옥 같은 공간. 그들은 오직 야간 투시경의 의지에 한 줄로 조용히 나아갔다. 선두에 선 대원이 수신호로 멈춤을 알렸다. 목표 지점이었다. 그들은 소음이 거의 없는 휴대용 플라스마 절단기를 이용해 두꺼운 강철 격자를 잘라냈다. 지잉 하는 미세한 소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침내 건물 지하 보일러실로의 진입로가 확보되었다. 찰리 팀은 그림자처럼 스며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첫 번째 적과 마주쳤다.
순찰 중이던 가상 적군 2명이었다. 퓨, 퓨. 소음기가 장착된 훈련용 소총에서 발사된 특수 페인트탄이 정확하게 그들의 미간에 명중했다. 적군의 헬멧에서 삐 하는 사망 신호음이 울렸다. 찰리 팀은 그들을 무력화하고 즉시 주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알파. 여기는 찰리. 1층 진입 성공. 적들 제거. 지금부터 내부 정보 전송 개시한다. 그 사이 203고지에 자리를 잡은 미 델타포스 소속의 브라보 팀도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저격총 스코프 안에는 건물의 모든 창문과 출입구가 선명하게 들어와 있었다. 알파. 여기는 브라보. 오버워치 준비 완료. 너희가 파티를 시작하면 우리는 문을 닫아주지.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밀러 대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들려왔다. 마침내 강유라와 알파팀이 지상 착지에 성공했다. 그들은 낙하산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은폐한 뒤 목표 지점인 동쪽 외벽으로 쏜살같이 이동했다. 약속된 지점에서 최하사가 벽에 소형 접착 폭탄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정밀한 외과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신중하고 정확했다. 모든 대원들이 충격에 대비해 자세를 낮췄다. 강유라가 나지막이 카운트다운을 했다. 산, R, 1, 브리치, 쿵. 폭발음은 예상보다 훨씬 작았다. 둔탁한 충격음이 전부였다. 콘크리트 벽에 사람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는 깔끔한 구멍이 뚫렸다. 계획대로였다. 유라가 가장 먼저 구멍을 통해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K1A 기관단총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먹이를 찾는 살무사처럼 움직였다. 알파팀은 완벽한 전술 대형을 갖추고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그들의 목표는 3층과 4층, 적의 주력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계단을 오르는 그들의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소리 없이 움직이는 유령 부대 같았다. 3층에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복도 끝에서 경계 중인 적군과 마주쳤다. 적이 미처 소리치기도 전에 알파팀의 총구에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타타타. 짧고 절제된 점사. 복도에 있던 적 셋이 동시에 쓰러졌다. 알파1. 복도 확보 알파2. 좌측방 소탕 개시 강유라는 지휘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창이기도 했다. 그녀는 직접 선두에 서서 방 하나를 향해 돌진했다. 문을 걷어차고 들어서는 동시에 그녀는 몸을 굴려 적의 사선에서 벗어났다. 방 안에는 4명의 적이 있었다. 그들이 놀라 총구를 돌리는 찰나의 순간 유라는 이미 그들의 사각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2명을 순식간에 사격으로 제압하고 나머지 2명에게 달려들었다. 한 명의 총을 팔로 쳐내고 그 반동을 이용해 다른 한 명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마지막 남은 적이 당황하여 그녀에게 총을 휘둘렀다. 유라는 그것을 한 손으로 잡아채고 크라브마가 기술을 이용해 그의 관절을 꺾어버렸다. 크악 비명과 함께 적이 무력화되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5초 만에 이루어졌다. 헬멧 캠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휘본부의 박중령과 밀러 대위는 할 말을 잃었다. 밀러 대위가 마이크를 통해 말했다. 맙소사 박중령. 당신 부하들 원래 다 저런가? 저건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야. 박중령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게 바로 우리가 강소령을 최종 병기라고 부르는 이유지. 밀러 대위. 알파팀은 파죽지세로 4층을 향해 나아갔다. 적들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난 공격에 혼비백산하여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저항은 조직적인 반격이 아니라 산발적인 발악에 가까웠다. 알파팀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을 연주하듯 완벽한 호흡으로 적들을 하나씩 삭제해 나갔다. 마침내 4층까지 완전히 소탕되었다. 작전 개시 10분 만의 일이었다. 찰리 팀으로부터 무전이 들어왔다. 알파, 여기는 찰리. 인질 3명 전원 5층, 중앙 사무실에 억류된 것, 확인. 적 지휘관 포함 자녀, 병력 5명. 모두 인질들 곁에 밀집해 있다. 진입 시 인질 피해 우려. 가장 어려운 마지막 관문이 남은 것이었다. 강유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진입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지워졌다. 인질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는 압도적인 화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필요한 것은 외과 수술과도 같은 정밀함과 번개와도 같은 신속함이었다. 그녀는 팀 내부 통신망으로 짧게 명령을 내렸다. 알파팀, 5층 진입 준비, 섬광탄과 연막탄 사용, 진입과 동시에 각자 지정된 타겟만 정확히 사격한다. 오차는 없다. 그녀는 이어서 전체 통신망으로 연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차갑고 침착했다. 전체 주목. 5층 최종 목표 지점 진입한다. 2단계 작전 개시. 브라보 팀은 저격 대기. 찰리 팀은 퇴로 차단. 알파 팀은 나와 함께 진입한다. 5초 후. 브리치. 우, 스, 산. 그녀의 카운트다운이 통신망을 통해 모든 팀에게 전달되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5층 사무실의 두꺼운 철문 앞에서 알파팀은 이제 마지막 돌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2, 1. 브리치 강유라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5층 사무실의 두꺼운 철문이 굉음과 함께 안쪽으로 터져나갔다. 쾅 하는 파열음은 일반적인 폭발음이 아니었다. 문이 경첩과 잠금 장치만을 정확하게 파괴하는 특수 브리칭 차지였다. 문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가기도 전에 알파팀의 선두 대원이 안으로 섬광탄을 던져 넣었다.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쇠액하는 귀청을 찢는 이명과 함께 사무실 내부는 순간적으로 태양의 중심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안에 있던 가상 적군들은 눈과 귀의 모든 감각을 상실한 채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혼란 속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했을 때 죽음의 그림자들이 이미 사무실 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섬광탄의 폭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알파팀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은 혼돈 그 자체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수천 번의 훈련으로 완성된 완벽한 합주였다. 가장 먼저 진입한 2명의 방패병이 좌우로 넓게 퍼지며 아군의 진입로를 확보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온 강유라와 나머지 팀원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구역으로 흩어졌다. 바로 그 순간 건물 밖 203고지에 있던 브라보 팀의 저격수도 방아쇠를 당겼다. 쿵 하는 묵직한 총성과 함께 창가에서 유일하게 인질 없이 노출되어 있던 적 한 명의 머리가 페인트탄으로 물들었다. 브라보 1. 알파에게 탱고 5 다운. 길을 열었다. 밀러 대위의 간결한 보고가 통신망을 통해 전달되었다. 사무실 안은 아비규환이었다. 적들은 본능적으로 인질들을 방패 삼아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파팀은 그들의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책상과 기둥 같은 엄폐물을 활용해 전진하며 침착하게 적들을 조준했다. 인질과 적이 뒤엉킨 극도의 혼란 속에서 그들의 집중력은 오히려 강철처럼 날카로워졌다. 알파2.
11시 방향적 확인 사격. 탓탓탓 한 대원의 외침과 동시에 다른 대원의 총구에서 불이 뿜겼다. 인질의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간 페인트탄은 정확하게 그 뒤에 숨어 있던 적의 이마에 명중했다. 적의 헬멧에서 사망 신호음이 울렸다. 그것은 신기에 가까운 사격술이었다. 강유라는 가장 먼저 가장 위험한 목표물을 향해 움직였다. 적의 지휘관. 그의 손에는 인질 전체의 목숨과 연결된 것이나 다름없는 모의 폭탄, 기폭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겁에 질린 VIP 인질 한 명의 목에 팔을 두르고 다른 손으로는 기폭 장치의 버튼을 누르려 하고 있었다. 그를 사살하는 것은 간단했지만 죽기 직전 그가 버튼을 누른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유라는 사격이 불가능하다고 즉시 판단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소총을 등 뒤로 돌리는 동시에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전속력으로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마치 공간을 건너뛰는 것처럼 보였다. 적 지휘관은 자신을 향해 돌진해 오는 검은 형체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쾅 유라는 자신의 몸 전체를 미사일처럼 사용해 적 지휘관을 들이받았다. 충격에 그의 몸이 뒤로 크게 휘청였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유라의 손이 뱀처럼 뻗어나가 기폭 장치를 쥔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우드득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그의 손목이 부러졌다. 크아악 그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기폭 장치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확인한 유라는 지체 없이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다. 그녀는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중심을 무너뜨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리고는 그의 관자놀이에 차가운 권총의 총구를 박아 넣었다. 이 모든 것이 단 2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무실 안의 모든 교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폭풍 같은 10초가 지나간 후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5명의 적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거나 제압된 상태였다. 3명의 인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누구 하나 다치지 않았다. 알파팀 대원들은 신속하게 인질들을 보호하고 부상당한 적들을 결박하기 시작했다. 강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권총을 홀스터에 넣었다. 그녀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팀 내부 통신망에 울려 퍼졌다. 상황 종료. 인질 전원 안전 확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체 통신망이 온갖 감탄과 환호로 폭발했다. 지휘본부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박중령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들려왔다. 미션 성공, 알파팀. 완벽한 작전이었다. 그야말로 교범에 실릴 만한 완벽한 실행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을 넘어선 감격마저 묻어 있었다. 뒤이어 들려온 것은 경악이 가득한 밀러 대위의 목소리였다. 박중령, 믿을 수가 없군. 방금 저건 적의 가능한 움직임인가? 당신의 저 소령은 대체 정체가 뭐지? 그의 목소리는 함께 훈련하는 동료, 군인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경이로운 자연현상을 목격한 듯한 충격에 가까웠다. 사무실 안. 강유라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대원들에게 지시하여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했다. 인질 역할의 대원들은 알파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출 작전에 감탄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그들은 이것이 훈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금 전의 순간만큼은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모든 안전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강유라는 비로소 쓰고 있던 헬멧을 벗었다. 땀과 위장 크림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길게 참았던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아드레날린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극도의 집중력 뒤에 숨어있던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전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사무실의 중앙에 서서 승리의 결과물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다. 쓰러진 적들, 안전하게 보호받는 인질들, 그리고 자신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믿음직한 팀원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세계이자 그녀가 존재해야 할 이유였다. 상기슭 식당의 평화로운 오후와는 너무나도 다른 화약 냄새와 피로가 뒤섞인 그녀의 진짜 서식지였다. 연합훈련이 종료된 지 1시간 후 지휘본부의 대형 브리핑실은 다시 한번 모든 참가 인원들로 가득 찼다. 하지만 이전의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성공적인 임무 완수 뒤에 찾아온 흥분과 경외감이 감돌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방금 전 5층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교전 상황이 여러 각도의 헬멧 캠 영상을 통해 재생되고 있었다. 특히 강유라가 적 지휘관을 제압하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반복되자 브리핑실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단상에 선 박성진 중령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훈련은 707과 델타포스, 양국 최정예 부대의 완벽한 공조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훌륭한 사례였다. 특히 기존의 작전 계획을 과감히 수정하여 적의 허를 찌른 강유라, 소령의 창의적인 전술적 판단은 이번 훈련 성공의 1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칭찬에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강유라에게 쏠렸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 그대로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스크린 속에서 괴물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팀원들은 남몰래 주먹을 쥐며 자부심을 느꼈다. 저것이 바로 자신들의 팀장이었다. 브리핑이 끝나고 해산 명령이 떨어지자 밀러 대위가 자신의 팀원들을 이끌고 강유라에게 다가왔다. 그는 유라의 앞에 서서 거수경례 대신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손을 내밀었다. 메이저 강, 아니, 유라라고 불러도 되겠나. 오늘 당신의 지위와 전투 능력은 내가 군 생활 동안 본 것 중 단연 최고였다. 당신은 지휘관이자 동시에 최고의 오퍼레이터다. 당신과 함께 작전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는 델타포스의 팀장이 건네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의 팀원들 역시 유라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여자 지휘관이라는 사실에 반신반의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오직 최강의 전사에 대한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강유라는 담담하게 그의 악수를 받았다. 과찬이다. 밀러 대위, 당신 팀의 완벽한 저격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 알파팀의 침투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오늘 보여준 당신들의 프로페셔널리즘 역시 최고였다. 그녀의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의 밀러 대위는 더욱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다. 언젠가 실제 전장에서 등을 맞대고 싸울 날이 있기를 기대하겠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최진석 상사가 유라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인 미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소령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신 것 아닙니까? 적 지휘관에게 돌진하실 때 잠시나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꾸짖는 듯한 기색마저 섞여 있었다. 유라는 장비를 정리하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인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네. 그리고 난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녀의 말은 차가웠지만 최 상사는 그 안에 담긴 자신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이 자신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가장 위험한 역할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었다. 그나저나 유라가 말을 이었다. 상기슭 식당 말인데 그 노부부께서는 별일 없으시다고 하던가. 그녀의 뜬금없는 질문에 최 상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방금 전까지 국가의 운명을 건 모의 전투를 지휘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골 식당의 안부를 묻고 있었다. 그는 곧 유라가 민원 담당관을 통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네. 어제 담당관이 직접 찾아뵙고 모든 피해 보상 절차를 마쳤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소령님께 정말 감사해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지내실 겁니다. 그 대답에 유라는 비로소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사라진 듯 했다. 그녀에게는 국가를 지키는 거대한 임무만큼이나 힘없는 민간인 한 명의 평화로운 일상도 중요했다. 같은 날 오후 군 검찰청 조사실에서는 황철에 대한 마지막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거만하고 폭력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패배감과 절망에 찌든 초라한 범죄자 한 명만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수사 기록 서류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수사관이 최종 확인을 위해 물었다. 황철, 당신의 조직이 저지른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거지. 그리고 강유라, 소령에 대한 특수 협박 혐의도. 황철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와서 부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자신 때문에 조직 전체가 와해되었고 자신은 상상도 못할 중형을 선고받게 될 터였다.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자신을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그 여자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 수사관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수사관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 강유라 소령이라는 분,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수사관은 황당하다는 듯 그를 쳐다보다가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는지 짧게 대답해 주었다. 뭘 하긴. 지금 이 시간에도 자네 같은 쓰레기들이 발도 못 붙일 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훈련하고 있겠지. 당신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에서 말이야.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저 한 명의 여자를 건드린 게 아니야. 당신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켜주던 수호신을 건드린 거라고. 수사관의 말은 황철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수호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하고 신성한 존재에게 하찮은 도발을 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식당에서 마주쳤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 눈빛은 분노나 증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미물을 내려다보는 압도적인 존재의 무심함이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무지와 편견 때문에 스스로 파멸한 것이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황철은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이송되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저 평화가 강유라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피와 땀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는 너무나 늦게, 그리고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혹독했던 연합훈련이 끝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세상은 강유라가 없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당연하게 흘러갔다. 황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군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일사천리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그들의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 특히 현역 특수부대 장교에 대한 흉기 위협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되었다. 지역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경찰, 군 공조, 지역 내 폭력 조직 일망타진, 시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 기사에는 익명의 제보와 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결정적이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익명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군이 왜 그토록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렇게 황철과 그의 시대는 소문 없이 막을 내렸다. 계절은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절정을 이룬 어느 주말, 강유라는 다시 그 산을 찾았다. 그녀는 한 달 전과 똑같은 등산복 차림에 작은 배낭 하나만을 맨 가벼운 모습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결 여유로웠다. 지난번처럼 경계심을 품고 주변을 살피지도 않았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빼앗겼던 자신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다시 온 것이었다. 군인으로서의 강유라가 아닌 자연인 강유라로서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그녀는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산을 올랐다. 정상에 선 그녀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땀을 식혔다.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풍경과 그 안에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다. 그것은 거창한 이념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바로 저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걱정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 주말에 가족과 함께 산을 오르고 소박한 식당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저런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과 같은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총을 들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폭력을 다룬다는 사실에 대해 한 번도 자부심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에게 전투 기술은 목적이 아닌 평화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더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화약 냄새가 아닌 흙 냄새를 맡고 총성이 아닌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그녀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산을 내려온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산마루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활기가 넘쳤다. 허름했던 간판은 깔끔한 새 간판으로 바뀌어 있었고, 깨져 있던 유리창도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식당 안은 등산객들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라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자 주방에서 일하던 김 할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저기 군인 아가씨 할머니의 외침에 식당 안의 시선이 잠시 유라에게 쏠렸다. 박 할아버지도 주방에서 뛰쳐나와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손녀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어서 오시게, 여기까지 어떻게 또 왔어? 박 할아버지가 유라의 손을 덥석 잡았다. 유라는 약간 어색해하며
웃었다. 그냥 등산 왔다가 할아버지표 된장찌개가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그럼 얼른 이리 와서 앉아. 오늘은 할미가 아주 스페셜로 차려줄 테니. 노부부는 유라를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히고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유라가 한사코 거절하며 밥값을 내려 했지만 박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아가씨, 아니 소령님, 그날 우리를 구해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 밥을 해드려도 모자라. 이건 그냥 우리 늙은이들의 작은 성이라고 생각해주게. 잠시 후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다. 고소한 된장찌개와 갓 부친 파전, 그리고 온갖 산나물 무침까지 모두 유라가 지난번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이었다. 김할머니는 유라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연신 흐뭇하게 웃었다. 우리 소령님 덕분에 동네가 아주 조용해졌어. 그 깡패들 싹 다 잡혀가고 나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 박 할아버지는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들 소령님 이야기만 해. 얼굴도 모르는 어떤 멋진 군인이 우리 동네를 지켜줬다고. 시장 상인회에서는 감사패라도 만들어서 부대로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라네. 유라는 쑥스러운 듯 조용히 밥만 먹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칭찬이나 영웅 대접이 아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식당 한쪽 벽에 걸린 작은 액자가 들어왔다. 그 안에는 사진 대신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그림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무서운 악당들을 물리치는 멋진 여자 군인과 그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우리를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쓰인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유라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옆집 손주 녀석이 소령님 이야기를 듣고는 그려준 그림이야. 진짜 사진은 없으니 이거라도 걸어놓고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자고 우리 할멈이 그래서. 유라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 어떤 훈장이나 표창장보다도 가슴 뭉클한 선물이었다. 식사를 마친 유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노부부는 식당 문 앞까지 따라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소령님, 몸 건강히 잘 지내시게. 그리고 언제든 이 산에 오거든 꼭 들러. 알았지? 유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도 항상 건강하세요.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뱃속은 따뜻한 음식으로,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달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느꼈던 불쾌함과 분노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평온함과 작은 보람이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세상은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 평화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신 중 한 명이라는 사실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산을 붉게 물들였던 단풍은 모두 떨어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맴돌았다. 강유라의 일상 역시 계절의 변화처럼 계속되었다. 평화로운 휴식과 지옥 같은 훈련, 그리고 다시 고요한 대기 상태. 그녀의 삶은 이 세 가지 상태의 끊임없는 반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활주로의 아스팔트를 얼어붙게 만들던 날이었다. 완전 무장 상태의 알파팀이 어둠 속에서 도열했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군용 수송기가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번 임무는 훈련이 아니었다. 중동의 분쟁 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위험천만한 실전 임무였다.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했다. 강유라는 팀원들의 장비를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훈련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웠다. 이번 임무는 장난이 아니다. 적들은 훈련장의 가상 적군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반드시 전원. 살아서 복귀한다. 알겠나? 네. 소령님 팀원들의 우렁찬 대답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들이 수송기에 탑승하기 직전 박성진 중령이 지프를 타고 급하게 다가왔다. 그는 차에서 내려 성큼성큼 강유라에게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강소령, 출발 직전에 미안하다. 민간인이 보낸 우편물인데 발신인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직접 전달하러 왔다. 박중령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건넸다. 발신인이 산마루 식당이라더군. 자네와 관련 있는 곳인가? 강유라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봉투를 받아들었다. 네, 중령님. 잠시 신세를 졌던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봉투를 전투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박중령은 유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몸 조심해라. 소령. 자네는 우리 군의 보물이야. 반드시 임무 완수하고 대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너라. 명심하겠습니다. 충성. 짧은 인사를 마친 유라는 마지막으로 수송기에 올랐다. 육중한 램프 도어가 닫히고 수송기는 굉음과 함께 어둠을 뚫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한참을 날아 비행이 안전궤도에 접어들자 강유라는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해서 그 작은 봉투가 신경 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화려한 편지지가 아닌 동네 문방구에서 파는 평범한 흰 봉투였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카드 한 장과 단단하게 코팅된 나뭇잎 하나가 들어 있었다. 카드를 펼치자 익숙한 할머니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새해를 축하하는 연하장이었다. 자랑스러운 우리 강소령에게 추운 겨울,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려. 우리는 소령님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네. 텔레비전에서 군인들 소식만 나와도 우리 소령님 생각뿐이야. 부디 다치지 말고 항상 몸 조심하길 바라네. 이 산골짜기에서 늙은이들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게. 소령님의 산골 가족. 산마루 식당 노부부 올림. Thinking I won and they say 사비. 카드 한쪽에는 김 할머니가 직접 그린 듯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것은 지난 가을 그 산에서 주웠을 붉은 단풍이 피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나뭇잎일 뿐이겠지만 유라에게는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화약 냄새와 피 냄새만이 가득한 그녀의 세상에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카드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싸우려 하는지에 대한 답이 그 안에 있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군인으로서의 명예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카드에 담긴 소박하고 따뜻한 마음. 자신을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 있던 최진석 상사가 그녀의 손에 들린 카드를 보고는 조용히 물었다. 가족분들이 보내신 겁니까? 그는 유라가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유라는 단풍잎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나에게도 가족이 생겼나 보군. 그녀의 대답에 최 상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신의 총기를 점검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이 피어올랐다. 항상 강철 같기만 한 그녀에게도 저렇게 기댈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생겼다는 사실이 다행스럽게 느껴졌다. 강유라는 카드를 곱게 접어 단풍잎과 함께 전투조끼의 가장 안전한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송기는 이미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발 아래로는 아득하게 펼쳐진 세상이 보였다. 그 세상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노부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변했다. 개인적인 감상은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 그녀는 다시 알파팀의 팀장이자 국가의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제 임무에 대한 생각만이 가득했다. 목표 지점의 지형, 적의 예상 배치, 그리고 팀원들의 생존. 그녀의 어깨에 짊어진 책임의 무게였다. 수송기는 서쪽을 향해 해가 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날아갔다. 평화로운 일상을 뒤로하고 위험과 죽음이 도사리는 전장을 향해서 그녀는 그렇게 또 한 번 이름 없는 수호자가 되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남기고 온 평화로운 세상의 온기를 가슴에 품은 채로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강산이 변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황철은 교도소의 높은 담장 안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곱씹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가 이끌던 범죄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네 상인들은 더 이상 보호세 걱정 없이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산마루 식당은 이제 그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다. 음식 맛도 좋았지만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었다. 박 할아버지와 김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게 식당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불안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인자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어느덧 또다시 겨울이 찾아온 저녁이었다.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보낸 노부부는 작은 텔레비전 앞에 나란히 앉아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뉴스에서는 1년 전 중동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인질 구출 작전에 대한 후속 보도를 하고 있었다. 작전에 투입되었던 707 특임 대원들이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전원 귀환했다는 소식이었다. 화면에는 보안을 위해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군인들의 모습이 비쳤다. 그들이 수송기에서 내리는 짧은 영상이었다. 그중 팀을 이끌고 가장 먼저 트랩을 내려오는 한 군인의 실루엣이 유독 눈에 띄었다. 다른 남성 대원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당당한 체격과 절도 있는 걸음걸이.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김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영감, 우리 그 소령님도 저기 계셨을까? 박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들 역시 강유라가
그 작전에 투입되었는지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고 있었다. 그녀라면 분명 저런 위험한 곳에서 다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앞장섰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없이 벽에 걸린 아이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의 여자 군인은 여전히 씩씩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 웃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 밤도 대한민국은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그 말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눈이 소복이 쌓인 고요한 산의 능선을 바라보았다. 그 산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이름 없는 수호자들처럼. 그리고 그 수호자 중 한 명이었던 강유라, 소령 역시 지금쯤 어딘가에서 또 다른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터였다. 그녀가 남긴 따뜻한 온기와 굳건한 평화만이 이곳에 남아 사람들의 일상을 지켜주고 있었다. 목소리 톤이 바뀌며 시청자, 청취자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전한.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한 사람을, 특히 연약해 보이는 여성을 얕잡아 봤던 어리석은 불량배들이 어떻게 참교육을 당했는지에 대한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 이야기 속 강유라 소령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묵묵히 살아가는 숨은 영웅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치는 평범한 이웃이 밤이 되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비밀 요원일 수도 있고, 동네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디한 아주머니가 과거에는 전설적인 운동선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겉모습이라는 편견의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재단하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주변에 이 사람, 혹시 보통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라고 느꼈던 특별한 사람이 있었나요? 여러분이 겪었던 흥미로운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우리 채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통쾌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더욱 강력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통쾌함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